남자의 위기라는 말은 너무 진부하거나 심지어 역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것은 한가한 가부장들의 투정이거나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이 책 소년과 남자들에 대하여의 저자 리처드 리브스는 오랜 세월에 걸쳐 단단하게 굳어져온 이 선입견을 차근차근 깨부수면서 오늘날 남성들 그리고 남성성이 첨예한 사회 문제일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독서의 보물지도를 공유한다. 발굴 독서단. 오늘은 미국의 사회비평가 리처드 리브스의 책 소년과 남자들에 대하여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박건일입니다. 저는 은유입니다. 저는 신혜림입니다. 저는 정주식입니다. 와. 또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춥군요. 2월 입춘 지났는데 네, 왜 이렇게 혹한과 한파가 끝나지 않는 겁니까? 봄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내 책은 리처드 리브스의 소년과 남자들에 대하여라는 책인데요. 이걸 발굴 독서단에서 제가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너무 최근에 나온 책이기도 하고 또 이걸 발굴한다는 의미가 그렇게 뭐 강한 느낌은 아니어서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읽는 책이더라고요. 표지도 좀 재미없게 느껴지고 제목부터 일단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소년과 남자들에 대하여라고 제목을 써놓으니까 아무도 안 읽는 책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발굴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저는 생각보다 이 문제가 글로벌한 문제이고 한국도 해당되는 문제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시대의 문제인데 사실은 누구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저자 리처드 리브스가 용기 있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용감하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책을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선정해 봤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네. 특히 이제 이 리처드 리브스라는 사람이 민주당 성향이거든요. 진보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남자나 소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여성들에 대한 얘기,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인종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자가 위기를 맞았다, 소년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미국에서도 금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한테는. 저는 한국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옆에서 짝꿍이 갑자기 안 그러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와서 뭘 읽나 이렇게 들여다보더라고요. 검열관 집에 있네요. 순간 흠칫해가지고 약간 책을 가렸거든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치워봐 이러더니 이런 책을 왜 읽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목만 보고. 제가 보통 집에서는 좀 뭐 약간 마흔 소리를 하기도 하고 또 약간 페미니즘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제가 좀 뭐라고 반박을 하면 또 짝꿍이 또 재반박을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 자주 하는 편인데 제가 소년과 남자들에 대하여라는 책을 읽으면서 있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게 좀 반동적인 이야기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밥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나눴었는데 좀 약간 격론이 있었습니다. 짝꿍이랑 이 책에 대해서. 지금 안 읽으신 거잖아요, 짝꿍님은. 네, 안 읽었는데 제가 대략의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거는 아니다. 자기는 동의가 안 된다. 이 얘기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우리 발굴 독서단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그때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책의 부제가 오늘날 남성은 왜 뒤처지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제목을 보면은 이게 그냥 아무 느낌 없잖아요. 근데 부제목을 보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죠. 글자 그대로 뒤처진 남성들, Man Left Behind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뒤에 처져 있는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미국에서도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서 현저히 이 학업에서 뒤처지고 사회 진출할 때도 뒤처지고 하여간 좀 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된 지가 좀 오래됐고 이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 리처드 리브스가 두 아들을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세 아들. 세 아들을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아주
절절하게 자기 경험을 섞어서 그리고 또 통계와 데이터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이 좀 도발적인 것은 그동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빈곤 여성이나 빈곤한 흑인에 대한 지원을 주로 얘기해왔던 진보가 빈곤한 남자, 소년 이들을 타겟팅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는 물론 이제 극우나 우파나 보수 쪽에서는 남성의 위기를 많이 얘기하고 페미니즘 때문에 지금 세상이 지금 어지럽다. 뭐 아니면 뭐 온갖 종류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들이 오히려 지금 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지만 진보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정면으로 제기를 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서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반복되는 각 장마다 이제 뭐 왜 남자들이 뒤처지고 어떻게 뒤처지고 있고 미국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좀 재밌는 부분은 이 책이 네. 지적으로 좀 솔직하다라는 측면이에요. 제가 장점으로 꼽기도 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전문가들도 모른다고 대답한 이야기가 뭐냐면 남자들이 여성에 비해서 뭔가 동기부여도 약하고 학교에서도 뭔가 잘 열심히 하지 않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뭔가 좀 성실하고 뭐 열심히 뭔가 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지원 제도를 갖고 있는 주들이 있는데 그 주에서 보면 무료로 학업을 다 지원해주고 생활비도 주고 하는 그런 지원 제도를 여성들이 다 지원을 하고 남자들은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겠다라는데도 아예 그런 도움을 받지 않는 무기력한 남자들이 너무 많아졌다. 남학생들이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건가? 뭐 정신적인 문제든 심리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처드 리브스가 전문가들을 만나러 인터뷰도 하고 돌아다녔는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잘 모르겠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이거는 원인을 특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처드 리브스가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게 문제인 건 맞다.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새아이의 아빠라는 게 글을 쓰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그 생존과 앞으로 이후에 살아갈 세상이 너무 네.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고 육아를 하다 보면 그게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거든요. 그 성별 그렇죠. 격차가. 그러니까 아마 더 이걸 문제로 삼아야 된다. 이유도 모르겠고 답도 없어 보이지만 이것에 그렇죠.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절실함으로 쓰게 됐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 읽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지난 한 수년 동안 강연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도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강의하러 가면 은효 선생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여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반응이 너무 달라요. 다르죠. 네. 리액션이 너무 다르고 질문의 수준도 너무 다르고 같이 똑같은 반에 있는데도 여학생들의 어떤 질문이나 여학생들의 반응과 남학생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냥 뭐 이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적인 수준이 달라 보여요. 같은 학년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학생과 남학생의 지적 수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동갑내기들 맞아요. 사이에서도. 그래서 아니 물론 좀 여학생들이 어렸을 때 좀 빨리 조숙하고 지적으로 많이 좀 성숙한 경향은 저희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좀 너무 심하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 미국도 심각한 수준으로 그렇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거 뭔가가 있다.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확실하게 뭐 무슨 손뇌부터 해가지고 뇌의 구조가 남성들이 많게는 4살 차이까지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 저자는 가장 이제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그냥
늦게 보내라 학교를. 1년 늦게 입학시켜라. 남자들을 늦게 보내면은 이게 많이 레드 해결된다. 셔팅이라는 걸 예. 제안을 레드 하죠. 셔팅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네, 예. 빨간 티를 입은 뭐 그런 스포츠에서 이제 유래된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1년 늦게 학교를 보내서 좀 진도를 같이 맞춰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이가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억눌려져 있었던 예, 억눌려져 있었죠. 여성의 배움의 기회도 없었고 워낙 여성들이 배움과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드러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성 운동에 바람이 불면서 그런 평등하게 같이 학업의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것이 전면화가 점점 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사실 충동 조절, 계획, 미래 지향과 관련된 뇌의 부분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떤 특정 부분들 늦게 발달한다, 뭐 지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 학업 성취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오늘을 살고 여자들은 미래를 산다. 그래서 미래를 학업이라는 거는 학업 성취라는 건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이고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거기 뭐 내가 지원한다는 거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에서는 여성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경쟁선상에서 남자들이 뒤처지고 있다. 이런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소뇌는 여자아이들의 경우 11살에 완전한 크기가 되는데 남자아이들은 15살이 되어야 그 크기가 된대요. 근데 소뇌는 감정이나 인지, 규제 등의 능력을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뭔가 감정 조절 같은 것도 그 교육적으로 남성들이 동일한 나이대의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그 조절 능력이 늦게 발달한다는 걸 인지하고 교사들이 그들을 좀 더 좀 섬세하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지금 교육 현장에서 부족하다. 그리고 여교사가 엄청 많다 보니까 남성 교사에 비해서 여성 교사는 남성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골칫덩이로 그냥 규정할 확률이 있다. 남성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뭐 이런 대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대목도 있었고. 근데 소년들은 그렇다 치는데 남자 이미 성인이 된 남자들 손해가 다 크고 다 이제 성숙한 남성 4년의 갭이 메워진 후 네, 4년의 갭이 다 메워지고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그 남자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에요. 이 책을 근거로 답을 하자면 이런 거죠. 그동안 지쳐진 것들이 누적돼서 덜 인정받고 덜 가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거겠죠. 이 4년 동안 학업에서 뒤처지면 그러니까 졸업과 입학이 다 힘들다고 돼 있거든요. 대학에. 대학의 졸업과 입학이 힘들다면 뭐 덜 완성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인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청년기에 형성된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한 차이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덜 인정받으면서 조금 더 열등한 쪽으로 갈 수 있다. 열등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로 이 책의 주장은 해석이 됩니다. 어릴 때 이제 주눅이 들고 패배 의식에 찌들어서 뭔가 더 할 수 있는데도 성취욕이 또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책을 남성인 두 분께서는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나요? 아니면 다른 남성 타인들을 생각하면서 읽었나요? 어땠나요? 저는 제 어렸을 때 생각도 났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도 충동 조절이 잘 안 됐던 것 같고 사춘기 때 그래서 뭔가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뭔가 미래를 생각하고 뭔가 계획적으로 시험 때조차도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물학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다만 이제 내가 자식을 낳거나 뭐 아들을 키워본 적은 없으니까 요즘 친구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만난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보면서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 특히 이제 뭐 독서시장에서 한국의 독서시장에서 젊은 남성 독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사실상 통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적인 작업에 있어서 이 남성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뭘 읽고 있고 뭘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또 뭐 여전히 저도 이제 이 리처드 리브스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는가, 왜 점점 그게 심해지는가, 그게 좀 이제 저도 의문인 거죠. 저는 아이 키울 때 생각이 났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96년생인데 그때 초등학교 들어갈 땐가 그때 조폭 마누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신은경 배우 나오는 건가요?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래서
여자 아이들이 드세게 행동하면 예를 들면 뭐 운동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남자애들한테 뭐 지지 않고 맞지 않고 요즘 이럴 말로 때, 테토녀. 예, 테토녀들이 막 이렇게 등장할 때 조폭마누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 우리 반 여자애들 조폭마누라야. 우리 반 여자애들 나 막 때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점점점 예를 들면 이거죠. 전교 1등부터 10등 다 여자야. 목동에서 그거를 제가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96년생이니까 학령기가 되면서 그때부터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여성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이래서 남자 학교를 선호하고 아들 가진 엄마들이 여자애들한테 눌려서 안 된다. 아, 우리 아들 기가 눌린다. 네, 공학에 기죽는다. 가면 내신도 못 받는다. 아, 예, 이러면서 저는 그 큰 아이 때 그걸 되게 실감했어요. 그런 변화를. 주식님은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리브스 저는 얘기하는. 제가 잘할 때는 사실 뭐 남녀의 성차에 대해서 잘 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남학교를 계속 나왔고 뭐 다만 그러니까 남자애들밖에 저는 비교군이 없으니까 여자들의 성장관을 잘 모르니까 남자애들이 상당히 유치하고 미숙하다는 생각은 저를 포함해서 많이 했던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쵸, 충동적이었고 그러니까 남성 청소년을 생각하면 뭐 한 20대까지 저는 포함해서 굉장히 무식하고 유치하고 미성숙하고 충동적인 거의 인간이라는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거의 그래요. 예. 그리고 그냥 약간- 호르몬 덩어리로 네. 보면 됩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군대라는 리비도 개념이 덩어리. 약간 그걸 더 부추기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군대 갔다 오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거나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인생은 약간 과도기적인 인생, 임시적인 인생이라는. 왜냐하면 갔다 와서 이제 뭔가 새로 이렇게 완전 단절이 있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약간 미래도 대비하고 그렇죠. 갔다 여성 와서부터. 입장에서 약간 육아 그 출산이 비슷한 느낌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20대에 약간 그런 좀 결정적인 단절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남성들이 조금 더 막 사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영향이 있었고. 왜냐면 갔다 오면 인생이 다시 세팅되고 또 다시 세팅된다는 건 긍정적인 단절인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끝난다고 생각해요. 인생. 군대 갔다 오면 그게 왜 인간이야?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왜냐면 하셨어요? 청춘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기 약간 이런 식의 단절 때문에 좀 미숙한 인간이다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군대도 안 가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친구들은. 한국은 좀 군대라는 문제 확실히 좀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군대를 다녀와서 애들이 좀 철이 들고 뭔가 자기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개차반처럼 살다가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좀 사람이 되는 거죠. 계획도 하고 뭐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막 고민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처음으로 보이는 게 군대에 다녀와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이 미숙한 시기가 군대 가기 전이니까 20대 초반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그쵸. 남성들은.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남중 남고 나왔는데 남고 때는 연합 동아리를 해서 여자 그 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문학을 얘기하고 합평회 이런 걸 했으니까 보이잖아요. 여자애들이 써오는 시랑 우리가 쓰는 시랑 적나라한 비교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 이게 글도 아니야. 나를 포함해서 쓰는 글들은 물론 저도 이제 뭐 그때 당시에 글을 좀 쓴다는 얘기 듣긴 했지만 진짜 잘 쓰는 이제 친구들은 다 여자 친구들이고 여자 아이들이고 여자 학생들이고 백일장이나 무슨 전국 대회에서 상 타는 친구들도 다 그 친구들인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비하를 굳이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권일쌤보다 글을 잘 쓰는 여자들이 그럼요. 많았어요? 그럼요. 오 진짜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그 학교에서도 제일 잘 쓰는 친구들이 연합 동아리를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짱 먹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도 우리 학교에서 잘 쓰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부산에 가보니까 난다 긴다 문청들이 다 모인 거지. 그렇죠. 문학 청소년들이 모였는데 이제 비교해 보니까 이게 어떤 독서의 양이라든가 사유의 깊이라든가 그 감정의 어떤 그 레이어링이라고 하죠. 우리는 기쁨, 슬픔, 막 좋았다, 이분법. 싫었다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남자애들. 네. 근데 너무나 감정의 층이 다양한 거야. 단순함, 남성의 특징. 감정이 너무나 다양하게 층져 있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그런 거 이 책에서 놀라웠던 거는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의 남녀의 성차를 굉장히 다양하고 객관적이고 글로벌한 지표들로 보여주는데 이게 이 정도였어? 라고 놀랐던 거죠. 저도요. 그러니까 그 이 점이 책에서 참 가장 놀라웠어. 놀라웠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이나 뭐 뒤에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솔직히 저는 공감이 잘 안 됐는데 네. 어떤 격차와 이유와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그 현상들이
야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까지라고 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뒤집어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도 그런 차이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책으로 써서 정리해서 제시해주지 않았으면은 평생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 오, 그럼 뜻깊은 책이네요, 나름. 그 부분에선 뜻깊었습니다. 저도 제 그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자기 경험에 갇히게 되는 그쵸, 경우가 그쵸.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여자고 이러다 보니 내가 남성을 너무 비하해서 생각하나? 아니면 내 좁은 경험을 가지고 과대하게 일반화하나? 이런 자기 의심을 갖고 있어서 말을 이렇게 못하던 것들을 사적인 자리에서나 말하지 공적인 자리에서 예를 들면 남자들은 좀 뒤처져 그쵸.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근거 없는 비난 같잖아요. 근데 여기 제목부터 오늘날 남성은 왜 뒤처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그 사례를 이렇게 들어주니까 아 내가 가진 게 어떤 나의 편중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도서관 강의를 갔는데 보통의 강연은 그냥 뭐 GV 포함해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나마 남성 어른이 좀 볼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남성분이 한 50대 된 남성분이 질문 시간에 손들고 작가님 질문할 게 있는데 왜 남자들은 이런 데 오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받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좀 위기의식 같은 것이 되게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까지도 피부로 와닿는 상황이 됐구나라는 거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의 표현대로라면 도파민 시스템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은 더 충동적인 자극을 위해서 게임을 하고 있거나 뭔가 더 다른 자극을 쫓고 있겠죠. 여성들이 이제 좀 뭔가 차분하게 앉아서 이제 뭔가 관조할 수 있는 그런 뇌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남성들은 충동 제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이제 도파민을 추구하는 곳에 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게 이 책의 이제 주장인 거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약간 편견의 함정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최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남녀의 그런 저는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 제가 강의를 하거나 이제 뭐 강연을 할 때 이제 어떤 진짜 최상위 이 성적에 있는 집단에서 남녀 간의 지적인 수준 차이를 느껴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 더 잘하는 남자 아이들도 많았고 그런 집단에서는. 그러니까 수능의 한정에서는 수리 영역은 남성이 항상 앞서 있어요, 아직도. 네.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평균 우리가 표준 분포라고 하는 네. 그 집단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격차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치 이 표준 분포의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는 그 딱 가장 많은 숫자 그 숫자 집단에 들어가면 그 격차가 엄청나게 커진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또 가장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그렇게 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 집단이 가장 숫자가 많은 그 정규 분포 집단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고 그 부분은 사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다른 나라든 비슷할 것 같아요. 저 이 책에서 제일 제 생각을 좀 뒤집었다고 할까? 뭔가 인상적인 대목 중에 하나가 흑인 남성 이야기였는데 흑인 남성이 흑인 여성들보다 훨씬 더 취약하게 살고 있다. 미국에서. 더 많은 차별의 조건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더 취약함을 갖고 있다. 뭐 젠더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근데 그들의 어떤 더 차별받고 있다는 근거들을 계속 제시를 하는데 보통 이런 어떤 교차성과 관련된 얘기할 때 인종 혹은 뭐 성별, 계급 이런 것들을 섞어서 얘기할 때 보통 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교차성에서도 뭔가 그 더 가중된 차별을 받는다라고 보통 이해를 해왔거든요. 예를 들면 보통 이런 아이러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계급적으로는 여성이 위야, 백인 여성과 젠더적으로 유리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흑인 남성. 요 둘 사이에 약간 그 아이러니한 상황들에 대한 묘사나 분석이나 이런 담론은 많아요. 예를 들면 여성 상사 대 남성 부하 직원의 약간 이런 그 전도된 어떤 교차성에서 오는 아이러니. 근데 흑인 남성들은
그냥 그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아이러니한 어떤 계급의 교차성과 반대되는 결과로 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흑인 남성들은 취업이나 뭔가 어떤 그 학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일단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기 때문에 흑인 여성들은 받지 않는 차별을 삶에서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넓은 공동체, 넓은 사회로 진출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려고 하지 이런 폐쇄성 같은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이 이 필자의 굉장히 그 논지를 강화시켜주는 부분이었어요. 남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이라고 하면 약간 거부감이 들잖아요, 사실. 뭐 그런 얘기야? 뭐 남성연대 같은 얘기야라고 하는데 이 흑인 남성의 예시를 들고 이 사람의 주장이 상당히 이런 면에서 근거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논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어서 좀 새로웠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뭐 인상 깊었다거나 아니면 뭐 자신의 어떤 선입견을 깨줬다거나 뭐 이런 대목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까 여기 흑인 남성들은 자유를 원한다. 예. 주식님이 이제 이야기한 그 부분이잖아요. 그 파트에서 이제 미국에 존재해온 제도적 인종차별이 특히 흑인 소년, 흑인 남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단 한 번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뒤에는 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읽었는데, 저소득층, 그러니까 낮은 계급의 소년들이 더 뭐 부모가 항부모 가정이던가 집안 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떨어진다. 네. 성장이 떨어지고 학업 성적도 그렇죠. 떨어지고 그 부분 나오는 대목이 좀 인상적이었고, 저도 이제 그 뭐 사회적 약자들,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감이 많이 갔어요. 어떻게 보면 인종적인 약자, 계급적인 약자가 약자의 남자와 소년들이 이 문제에서 되게 가려져 있고 이들이 받는 어떤 차별과 억압이 있는데 그것이 남자라는 이유로 드러나지 않았었구나 라는 것이 제시된 것도 저도 되게 네,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 우리나라 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남성이기 때문에 비슷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 남성 소년들과 비슷한 종류의 가중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민자도 마찬가지고 여성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은 없죠. 범죄자가 들어온다더라, 혹은 뭐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뭐 그렇죠. 난민 받을 배제할 때 예. 그렇지 않은 남성들이 받았던 그런 의혹의 시선들 이런 것들이 약간 미국에 사는 흑인들과 비슷한 종류의 차별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런 생각을 못했던 이유도 제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고 흑인이 아니어서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부분이 많았지만 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4장 드와이트는 왜 안경을 쓸까 이 부분. 흑인들.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좀 유머가 있는데 그 자기 아들의 친구가 흑인인데 드와이트라는 이름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안경을 썼길래 리브스가 되게 기분이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야 드와이트 너 안경 썼네? 우울해할 거 없어. 결국에는 나이 들면 안경 쓰게 돼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심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드와이트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쓴 게 아니라 너드 디펜스라고 하는 어수룩해 보이는 너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너드미. 직역하면 너드의 방어 전략인 거죠. 예. 그러니까 너드처럼 보여서 사람들한테 자신이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력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경을 굳이 썼다라는 그걸 보고 이제 리브스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느끼면서 흑인들이 겪고 있는 이 교차성 그 억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거든요. 드와이트한테 또 그걸 물었죠. 경찰들이 널 종종 붙잡아 세우냐 이렇게 물었을 맞아요. 때 별로 한 2달에 한 번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는 뭐 경찰이 나한테 수갑을 채웠다 사람을 잘못 봤다고 해서 풀어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나는 이 드와이트랑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계기였다 라는 식으로 그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드와이트라는 흑인 남성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잘 모르고 미국 사회조차도 사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인종과 남성성이 교차하면서 그리고 당연히 또 여기는 빈곤이라는 계급적인
문제와 차별, 착취 같은 것들이 또 같이 교차를 하겠죠. 음. 그런 삼중의 차별, 삼중의 교차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흑인 남성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흑인 여성보다도 더 힘든 처지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통계로 써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흑인 남성과 흑인 여성을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비교했지는 그 학업 성취도 이런 걸로 비교됐던 것 같아요. 학업 성취도 뭐 학교에 더 뭐 그 98쪽에 보면 이제 교육에서 흑인 여성에게 뒤처진 흑인 남성이라고 해서 이제 성별 흑인 학생들 내에서 성별 학위 취득 비율을 비교를 했는데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런 음. 그러니까 무슨 범죄자로 오인받는 그런 차별은 흑인 남성들이 많이 받지만 또 젠더적으로 흑인 여성들은 성범죄의 피해자로 그렇죠. 많이 그 피해를 입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언급은 없어요. 맞아요. 성범죄나 또 이렇게 더 이제 더 넓은 가정폭력. 예. 큰 틀에서 본다면 또 다른 이제 문제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은 또 좀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긴 음.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으로 이 사람이 본인 입장을 드러내는데 세상은 많이 그런 부분에서조차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남성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에서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이야기한 여성들이 더 차별받는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라는 게 이 사람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관점인데요. 그게 약간 좀 저는 예. 약간 문제라고 봅니다. 예. 계속해서 걸리긴 이 책이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여기 편도 아니고 여기 편도 아니고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거, 임금 격차 아직도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쿠션을 계속 깔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요지가 이제 남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남성이 갖게 되는 이제 격차가 뒤떨어지고 있는 게 되게 심각하다. 여성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되잖아요. 근데 상당히 남성들이 뒤처지고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득이 됐어요. 근데 여성이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많이 누락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아직도 존재하는 차별이나 이런 그리고 것보다 지금 얘기한 그런 거는 이 사람 얘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지금 1950년대 여성들이 겪고 있었던 차별의 양상이 지금 남성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전도됐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약간 누락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실제로 뭐 그 문제는 상당히 해소됐고 약간 쿠션처럼 깔아놓은 것도 적극적으로 깔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매여서 더 나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민주당 그 주류의 를 비판하는 게 이 책에 더 요지에 가깝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또 이제 뭐 인상 깊게 읽었던 것들이 뭐 이런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모두가 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132쪽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년과 남자들을 걱정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걱정해야 한다. 하지만 불평등을 우려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소년과 남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 모두가 좀 핀트가 엇나가 있다.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불평등을 걱정해야 되는데 성별에 집중을 하면서 소년과 남자들이 페미니즘 때문에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전통적 남성성을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그렇게 한다. 얘기를 하고 예. 과거에 좋았던 시절의 어떤 그 과거의 과정 화목하고 따뜻한 그런 가정의 아버지 형태로 대접 더 받아야 더 되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고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얘기죠. 네. 그 반면에 이제 진보주의자들은 지금 오랫동안 여성들이 억압받고 차별받는 거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고 아직도 그것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 남성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소년과 남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다 이제 양비론처럼 이제 까는 그런 대목입니다. 거기서 저는 그 다음에 또 이런 대목에서 인상적이었는데 남성성의 문제에 대해서 좌파와 우파 모두 개인주의적 함정에 빠져 있다. 근데 관점은 서로 다르다. 보수주의자한테 남성성이 해결책이고 진보주의자한테는 남성성이 문제다. 근데 양쪽 모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 가디언의 논평가 루크 터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한 부분이 저는 좀 되게 인상적인 멘트였거든요. 한편으로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억압의 힘이 남성의 특권, 특혜, 가부장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련하게도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해주기 바라는 담론에는 모순이 있다.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할 거라면 구조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 남성들의 이런 문제들을. 그건 뭐 맞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 보수와 진보가 그 남성들의 문제의 개인화, 문제를 의인화시키는데 둘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관성이 없는 건 진보지. 왜냐면 보수는 원래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비판 얼핏 했던 것 같은데 진보는 네,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유독 남성들의 문제, 남성성의 문제에서만큼은 개인화시켜서 그거를 약간 모른 척한다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한 맞습니다. 워딩은 생각이 안 네네, 나는데 그렇게 그래서 얘기를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나는 오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 진보주의자나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성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도 같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태도가 없는 건 아니다. 페미니스트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그런 문제를 약간 외면하고 그거는 뭐 이 사람 뭐 그 사람은 그 뭐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고 했지만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안 보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날카로운 지적이었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유해한 남성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네.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강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한 해외 반응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네. 유해한 남성성 개념, 톡식 메스큘리니티라고 하는 독성 남성성이죠. 직역을 하면 독성이 있는 남성성에 대한 그 개념이 잘못됐다. 이 개념이 특히 이제 진보적인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요. 뒤에 가서 이제 8장 183쪽 보면 유해한 남성성이라는 꼬리표를 무차별적으로 붙이는 것은 실수다. 그런 짓은 소년들을 다독이 어떤 교훈을 배울지 논의하기보다는 그들을 온라인 매너스피어, 즉 남성계로 보내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거기서 남자아이들은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며 안심할 것이고 자유주의자들이 그들을 잡아먹으려 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유해한 남성성 개념을 비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그 생각하십니까?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이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춘기 소녀들 역시 종종 다른 소녀들을 네네. 괴롭히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걸 곧장 유해한 여성성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전 이 부분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 막 이거 이거 몰라서 진짜 이렇게 쓴 거야? 이런 왜 유해한 여성성이 없어? 완전 있지. 이게 여성은 뭐지? 유해한 여성성이라는 개념이 똑같은 워딩의 개념이 없을 뿐이지 계집애들이 하는 짓들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한 것들이 그냥 역사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에도 뭐 이 폭력성에 대해서 통계가 나오잖아요. 공격성.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의 95% 이상이 남성이 저지르고 성폭력을 포함한 기타 폭력 행위에 압도적 대다수도 남성이 저지른다. 이러니까 유해한 남성성이란 말이 있는 거지. 왜 그러니까 앞뒤 이게 연결을 안 시키냐 좀 이런 이 사람이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범죄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유해한 남성성이라고 할 때는 네. 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는 남성성 자체가 유해하다라는 의미. 남자? 네, 남성 메스큘리니티 자체가 네. 유해하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톡식과 메스큘리니티라는 말 합쳐져 있잖아. 네. 그 사이에 이퀄이 있는 거예요. 아 남성성 네. 이꼴 남성성 이꼴 유해.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용법은 네. 남성성이라는 게 있는데 메스큘리니티 혹은 맨후드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유해한 것이 있다. 어떤 일부. 폭력적이라거나 공격성. 충동적이라거나 공격성이라거나 아니면 되게 감정에 무감하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톡식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남성성 전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남성성 공격성. 중에서 남을 해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을 가리킬 때도 쓰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전자만 가지고 아, 마치 그래요? 비판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걸 이 사람이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개념상의 오류라기보다는 그런 개념상의 혼동을 감수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페미니스트 진영 일반의 태도에 대한 못마땅함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뭐 한국의 담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뭐 이런 거죠. 뭐 한국 남성들이 하는 그 남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그냥 이 단어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 얘기는 뭐 저는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뭐 남성들에게 우리는 남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야라고 뭐 저는 그렇게 해명은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실제로 그런 태도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유해한 남성성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비판은 뭐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약간 이 대목을 보면서 조금 양가적인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쨌든 저도 좀 거부감이 드는 이야기이긴 했는데 물론 실제로 유해하지 않은 남성들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그렇죠. 않아요. 타격감이 없죠. 타격감이 없어요. 이런 얘기에 타격감을 받는 것은 실제로 유해한 짓을 하거나 할 수 있거나 그런 잠재적인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유해한 남성성이라든지 잠재적 범죄자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나? 현실적으로 더 자극해서 이들을 더 뭉치게 만들고 이들이 뭔가 더 극우화되게 만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근데 실제로 이게 미국 사회에서 유해한 남성성이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 한국적인 상황이라면 저는 일부 긍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용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과는 조금 다른 거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성 자체가 유해하다는 식으로 되게 레디컬 랩햄들이 쓰는 방식이 있고 남성성 중에서 유해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좁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 두 가지 범주로 다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남성성 자체를 질병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렇게 남성의 특성 자체를 뭔가 여성성과 구별되는 것을 해로운 것으로 규정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비판할 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성 그러니까- 이꼴 악마 약간 이런 식의 있죠. 그건 있고, 확실히 있어. 있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그게 있는 많은 거예요? 그걸 모르죠. 이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한 비판이 맞아요. 과대 대표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온라인에 그거를- 많으니까. 좀 보여주는 대목이 제일 앞쪽에 20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좌파가 남성에게 좀 더 여동생처럼 되시오라고 말하면 서문에 우파는 나오는 거. 좀 더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되시오라고 되시오. 말한다. 이게 이 사람 이제 저자의 생각을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들이나 진보 쪽에서 자꾸 여동생처럼 될 수 없는 남성들한테 자꾸 여성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아니 근데 자기가 대안을 힐에다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직업을 갖게 해라. 직업으로 결정적 모순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직업을 남성들도 많이 가질 수 있게 간호사. 간호사라든가 아니면 돌봄. 요양보호사라든가 뭐 그쪽에 남성들이 잘 할 수 있게 지원을 엄청 투자를 많이 해둔다. 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아우 대한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약간 웃음이 났어요. 저는 신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신박한 부분도 있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분이 이제 어떤 대안을 얘기했는지 간단하게 네. 청취자 그 부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자면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레드 셔팅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 아이들을 1년 늦게 입학시키는 그것을 이제 일종의 발달상의 차이라고 할까요? 생물학적 네. 차이를 인정을 하고 남자 아이들을 여자 아이들보다 1년 더 늦게 입학을 시켜보자. 그러면서 이제 반론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뭐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해보면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남성 교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남성 교사들을 좀 더 많이 뽑아야 된다. 왜냐하면 남성 교사들이 실제로 그 성장기에 있는 남성 아이들에게 어떤 롤 모델도 될 수 있고 더 이해의 폭이 넓을 수 있기 때문에 역할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대리부모로서의 역할을 네. 할 수 그래서 있다. 남성 교사들을 지금보다는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도 비슷하더라고요. 비율이 70% 이상이 여성 교사이거든요. 초중고에서. 미국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네, 이제 이 제안을. 비율 놀라운 거 있어요. 흑인 남성은 미국 내 전체 교사 2%밖에 안 된대요. 그렇죠. 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직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되는 게 스템이라는 직군이거든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네네네네. 과학, 기술, 네, 공학, 과학, 수학. 기술.
그런 이제 직군에 여성들이 과거에는 현저히 남성들보다 적었는데 이제 그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점점 더 이제 스템 직종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직종이 여성들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져 온 반면에 힐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지은 말이죠? 아니요 있습니다. 원래 아, 있는 그래요? 말입니다. 네, 스템과 대비되는 힐이라는 직군이 있습니다. 교육, 돌봄. 교육과 돌봄에 관련되어 있는 직군들을 힐이라고 얘기하는 HEAL이라고 얘기하는 그 직군은 또 너무나 여성들이 많이 편중돼 있고 남성들이 없는 직군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남성들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대안으로 얘기를 하면서 남자도 간호사가 될 수 있다. 남자 간호사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도 있을 것 같고 논쟁적인 지점도 있을 것 같고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 사람이 저는 이게 개별 의견들에 대해서는 뭐 다 뭐 동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다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 직군에 관한 문제도 이 사람식의 해법이나 뭐 어떤 학년에 관한 문제도 뭐 특이하기도 하고 독특한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주장을 하든 그 자기 주장 안에 좀 완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순이 많아요. 특히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한 입장이 이 책에 거의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수 진보와의 입장을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해서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또 뭐 너무 이렇게 그거에 의해서 결정론적으로 굴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균형을 되게 약간 강박적으로 강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그 강박 안에서 본인이 그걸 잘 지켰는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해서 소년의 해법, 소년들의 어떤 학업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이 결정론을 존중해서 그들이 생겨 먹은 대로 사회를 재구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남성들이 뒤처지게 설계돼 있으니까 남성 뇌에 맞게 사회를 설계해야 된다. 그러니 1년 늦게 보내자. 네. 그래야 이제 밸런스를 맞춘다. 선천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조정인 거죠. 근데 뒤에 아까 신혜림 PD 이야기하신 것처럼 남성 여성들의 어떤 사회 진출, 남성 그 아버지들의 잃어버리는 일자리의 대안으로 여성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호를 열어줘야 된다. 거기다 여성들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소위 여성성이 강한 일자리들에 대해서 남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왜? 남성들은 그런 이런 성별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는 그 의문이 들었는데 이런 식의 그게 약간 모순에 대한 감수성이 별로 높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근거를 대면서 남성성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남성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됐다는 얘기를 넣어요. 근데 그 모순되는 그 두 가지 근거가 동시에 한 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모순됐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여기선 이 주장, 여기선 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읽고 보면은 개별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뭐 존중할 수 있겠으나 이거랑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왜 여기서는 이런 해법을 제시하지? 라는 생각이 탁탁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바로 이 문제의 좀 어려움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이냐, 뭐 그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어디에 우리 사회 잣대를 사회를 어디에 더 그 집중해서 맞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도 정확히 정립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 의견에 대해서 그 의견에 맞는 근거들을 그때 이렇게 삽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선회하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 힐, 교육, 의료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그게 읽고 쓰는 능력이나 남을 뭐 이렇게 감정으로 돌보는 능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소 남성들이 뒤떨어져 있는데 그걸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그런 직업 육성이 더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부분이랑 모순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밸런스는 맞춰야 되는 거 맞으니까. 본성도 중요하고 양육도 중요한데 어느 한쪽이 이 사람이 이 환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해법에서는 본성을 강조하는 해법도 나오고 양육을 강조하는 해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치 모순적인 것처럼 좀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입장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오락가락한 관점을 다 설명해주는 변명거리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백지 상태에서 이 사람의 주장을 그냥 수용하려고 읽었는데 수용이 안 돼서 이게 왜 내가 잘못 읽었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재구성을 해봐도 이 두 개의 입장을 이 사람이 아직도 그 혼란을 내 쪽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가능은 한가요? 어떤 게? 그 종합이. 일치시키는 그 무슨을 통합하는 게 스스로 이해하고 쓸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진 약간의 어떤 불만이랄까 그런 거는 이 힐 직군의 남성을 더 많이 이제 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고 저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뭐 그런데 왜 그럼 애초에 힐이라는 이 직군의 남성이 그렇게 적게 되었는가? 여성이 그냥 본성적으로 이 직군에 잘 맞아서 적성이 맞아서 그렇게 많은 것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힐이라는 직군에 리터러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건강과 헬스와 돌봄이 있잖아요. 그 직군이 돈을 적게 받아요. 저임금이고 강한 노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군 자체의 열악함 때문에 여성들이 사실은 밀려나서 그런 직군으로 간 것들도 되게 크거든요. 엄청.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고 또 힐이라는 직군에 남성들이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유인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제 되게 낭만주의적으로 남성들도 바뀌어야 되고 남성들이 더 많이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기계적인 분배의 형태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저는 좀 나이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학자가 할 얘기인가? 좀 논리적이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좀 거칠게 던져본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굉장히 어떤 성별의 기계적인 통계를 밸런스를 맞추려는 그거에 너무 꽂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그 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랑 좀 맥락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예시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스템 캠페인에 대입해가지고 힐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여자도 스템 할 수 있어. She can STEM이라는 캠페인이 엄청 뭘 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사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스템 여성들 많이 투입시키자고 뭐 하는 것도 없으니까 사실 미국보다는 오히려 덜 뭔가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막 반발심이 드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사회가 이제 민주당 진영이 그런 캠페인을 막 적극적으로 벌이면서 실제로 엄청 효과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쓰인 거잖아요. 거기에 힐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붙인 거는 한국보단 좀 미국이 그런 부분에서는 나은 어떤 정책 활동이 있었으니까 거기 대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저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템은 남성들이 많이 점유했던 전통적으로 많이 점유했던 것 남성화된 직군 힐은 여성화된 직군 이런 식으로 그것이 마치 수평적으로 비교가 될 만한 직군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스템은 압도적 고소득 직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화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남성적인 직종이기 때문에 고소득이 된 것도 있지만 고소득이기 때문에 또 남성화된 것도 있단 말이죠. 그것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고 직군상으로 위계 서열이 명확해요. 권력이 작동을 하는 직군이란 말이에요. 스템은 그것은 권력의 상위 그리고 이미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직군인 거죠. 성별을 떠나서. 그렇죠. 그리고 힐은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직군이에요. 저임금이기도 하고 아주 강도 높은 육체 노동.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임금인 거잖아요. 여성이 무보수 노동을 인류적으로 계속 해왔고 돌봄에 같이 절하가 그 원인과 결과 뒤집히기도 하죠. 네. 저임금이기 때문에 또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이 직군의 어떤 권력 구도에 대한 고려가 없이 단순히 이걸 나눠놓고 이거는 남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성들이 많이 갔어? 그럼 오케이 괜찮아. 근데 힐은 여성들이 여전히 많아? 그럼 남성들 좀 넣으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꽤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고도 약간 생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힐을 할 수 있어라고 인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 결론은 여성 혐오를 약간 줄여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네. 그래서 뭐로 가도 좀
여성 혐오 해결이 되면 난 이거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렇게 보실 수도 저는 있겠네요. 그거는 약간 그 힐에 대한 해법, 남성들이 이제 육체 노동 일자리를 잃고 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이 사람의 믿지 않는 주장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믿지 않냐면 이 사람은 생물학적 차이를 굉장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데 그 스템과 힐에 대한 좀 이 사람이 더 믿을 것 같이 생각되는 인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 노르웨이의 성평등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스템 과목의 대학 수업을 오히려 더 안 듣는다. 그러니까 성평등이 더 진행됐다고 믿어지는 나라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너네가 선택해봐라고 하면 여성적인 걸 더 많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마 그 반대의 어떤 논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안에서는 이 사람이 이걸 더 믿어. 그러니까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은 여성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아까 말한 힐에 대한 그 해법, 스템에 대한 일자리 어떤 섞임 이런 것에 대한 주장은 본인의 어떤 이런 성인학적 차이에 대한 믿음과 위배되는 거예요. 약간 약간 그건 정리가 맞죠. 안 된 주장인 것 같아서 그 뒤에 주장은 약간 그 뒤에 한 50페이지 정도가 그 약간 좀 그 얘기로 구체적인 주장으로 가는데 그거는 약간 부록같이 느껴졌어요. 그냥 부록, 그냥 실제로 부록으로 쓴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어서 대안을 제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큰 의미를 두고 읽진 않았어요. 사실 저는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좀 비판적으로 읽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아빠 얘기. 대한 네. 아빠 네. 진짜. 그러니까 아빠 얘기 뭐 본인의 경험을 쓴 건 좋은데 그걸 쓰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한국말로 표현하면 주변머리가 없어요. 그게 무슨 아니 의미냐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내가 아빠로서 느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아빠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걸 내가 알게 되었다고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그 진짜 문명사에서 피하려고 그렇게 계속 노력해왔던 그 뭐 편부모 아이들은 결함이 있는 인간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막 합니다. 저도요. 제가 그래서 아침마당 갔다고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솔직한 시각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생물학적 결정론이 너무 중요한 이 사람한테 그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입장은 알겠어. 근데 그걸 이야기할 때 아버지에게는 특별히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참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거는 모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우리가 신성하게 신화화했던 그 모성이라는 것의 허구성에 대해서인지 알려진 지가 한 이제 뭐 5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무성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자기 논리로 펴내는 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쌓아왔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없이 이 사람은 너무 해맑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낡았다. 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꼴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2번 하거든요. 근데 자연주의적 오류에 습관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본인이. 그 아까 얘기한 그 교사들 비율에서 그 예를 들면 너무 여초기 때문에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넘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교사들보다 여성 교사들이 남자아이들을 방위꾼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남성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흑인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흑인 교사가 있으면 흑인 소년들이 더 혜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이게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분별로 다 쪼개서 사회를 이렇게 분화시켜서 교육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될 수 있나? 이런 의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그 내세우는 그 생물학적인 해법들이 동등한 인간 되기라는 어떤 우리 문명의 미션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빠의 중요성.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자녀의 정신 건강이나 뭐 학업 성취, 그다음에 그런 거에 되게 중요하고 뭐 10대 임신이나 비행 같은 것도 진짜 아침마당이네.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네. 이런 워딩은 제가 아이 키울 때 엄마가 3살 이전까진 봐줘야 정서적으로 맞네. 안정돼서 그런 애가 잘 커. 비행을 덜 저질러. 딱 그 논리 그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미 엄마 아빠라는 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틀을 다 깨고 다양한 대한가족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 이런 철진한 유행가 같은 거에 갇혀서 이걸 대안이라고 이렇게 진지하고 해맑게 얘기하고 있는 게 좀
웃음이 났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진짜 아버지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그럼 아버지 없고 레즈비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버지의 그 역할을 말하는 거겠지만 그런거나 저는 그 부모보다 주 양육자와 부 양육자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있는 게 훨씬 혼자 아기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 훨씬 중요하고 이미 많은 그렇게 커 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책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있어야 청소년기 아이들은 세상의 마음을 활짝 열도록 자극하고 위험을 무릅쓰도록 격려하며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데 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저자의 라는 게- 계급성이 확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네, 중산층. 이 사람이 이제 얼핏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 자식을 키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네. 얘기하면서 워싱턴 외곽에 있는 중산층 지역인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의 3분의 2인가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고 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지역에 그렇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3분의 2가 석사야. 다 그런 박사라는 박사 뭐 석사 이런 사람들만 사는 네. 그런 엄청나게 잘 살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곳에서 애를 키우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미국의 최상층 백인 중산층의 고학력 지식인 그 정상가족 중심주의. 정상가족의 중심주의 이성애자인 예.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아빠에 마흔- 대한 얘기를 빠른 소린 거죠.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그래서- 좀 이건 예. 아닌데 싶은. 그래서 뭐 약간 기계적인 어떤 성별 균형을 맞추려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양성주의적인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성애 중심적인. 그러니까 정작 프레임으로. 자기는 흑인 남성들이 어떻게 부루하게 컸고 편모 편부스라해서 컸는지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연민과 공감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아빠가 있어야 된다. 볼티모어 같은 데서는 아빠가 다 이미 총 맞아 죽었어요. 그런 얘기를 너무 천진난만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 저는 차라리 그냥 뒤에서 이 얘기를 빼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이성애자 남성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에게는 동성애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 그 역할 모델을 해줄 수 있는 여건들을 사회가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저는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걸 정상가족의 아빠의 역할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저는 좀 그러니까 무슨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힘들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모 없는 아이들도 부모가 있는 아이들처럼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나와 있는 해답지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빠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한 뭐 한 개로 이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금 이 사회적인 변화, 소년과 남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어요. 공백이 느껴집니다. 특히 정치 사회적인 변화. 그러니까 2024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젠더 이데올로기 개입이라는 특집 기사를 내면서 네. 미국, 독일, 뭐 한국 등등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들 간의 이데올로기가 과거에는 비슷했는데 네. 진보적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뭐 극과 극으로 좌와 우로 나뉘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상의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런 차이에 챕터를 대해서 그걸로 썼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예. 그게 사실은 한국에서도 지금 극우 문제에서 핵심 중에 하나고 미국도 그쵸. 마찬가지거든요. 그 얘기가 없이 단순히 그냥 이 남성과 소년을 시혜의 대상, 연민의 대상,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시선이 사실 저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쵸. 싶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걸 빠뜨렸어요. 여기 한국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네, 그쵸? 한국 얘기도 나오죠. 204쪽에 현재 한국의 20대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 남성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하다고 믿을 가능성은 2배나 된다. 이러면서 여기 한국 얘기도 네, 나오는데 근데 그 사실은 얘기. 이런 믿음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되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석이 없는 거죠. 말은 안 하고 은근하게 깔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쓴 이유도 약간 거기에서 기원했을 것 같긴 한데 정리는 또 안 한 게 좀 의아하긴 그러니까 하네요. 뭐 매너스피어에 빠질 수 있다 아까 예, 제가 인용했던 그 그런 부분도 본인도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까지 이제 나가지 않고 아빠가 중요하다로 마무리를 해버리니까 책이 아니 앞에 잘 써놓고 이거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절망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남자들의 네. 우정불황 네. 그런 고독사. 워딩이 재밌었어요. 고독사, 절망사. 고독사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절망사 이러니까 절망사.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있고 개인의 심리의 문제인 것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의 심리에서 기인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은 게 아버지가 관련된 부분. 소년에 대해서는 저 앞에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야 이건 진짜 구조적으로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 아버지에 대해 얘기도 뭐 절망사 그 뭐 인용이 틀린 건 아니지만 뭐 아버지의 역할이나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빠가 중요하다고 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빠한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설명한 부분이 맞아요. 거기서는 진짜 이거는 저자의 멘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개인 약간 그 시대가 변하면서 아버지 세대들이 한국 아버지들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힘든 걸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약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수용하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시대가 그렇게 가는데 근데 말은 뭐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상당 부분 옛날에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그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느껴지거든요. 거기서 약간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는 좀 심리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버지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로봇이 한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들 뭐 같은 고민에 애견남으로서 빠뜨린다. 조금 공감을 해주자면 이분이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늦된 아들이 있잖아요. 자, 학교 유치원 때부터 네. 이제 좀 잘 적응을 못하고 네. 학교도 늦게 가고 졸업이 아주 그냥 네. 감격적인. 졸업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고마운. 박수를 쳤던 아픈 손가락 같은 아들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그 아이 때문에 사실 쓴 거랑 다름없어요. 이 책은. 그럼요. 맞아요. 그게 아니면 안 썼을 그 저자라 책이에요. 사랑 부성애를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해 주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절망사 관련해서는 그 남성 절망사가 여성 절망사의 3배나 된다. 그리고 아무튼 가난한 남자들이 더 외롭고 불행하다. 이 부분은 구조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 좀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 부분도 인상적이거든요. 최상위 계층을 온통 남자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 밑바닥에 있는 남자들에게 무슨 위안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요런 내용도 그렇고 저는 절망사 부분은 그 아버지의 박탈된 역할의 문제보다는 좀 계급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져온 거라고 그러니까 봤어요. 절망사가 앞에 이제 남자들은 왜 친구가 없나 그거부터 다 연결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고민이 있을 때 음. 여자들은 친구를 찾아서 수다를 떨지만 남자들은 아내에게 말하려고 하고 친구들이랑은 자기 고민을 터놓지 못하고 이러면서 어떤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그 좁아지고 그다음에 여성은 육아를 하면서 그 자기 자아가 여러 개인 거죠. 엄마 자아도 있고 이제 일하는 자아도 있는데 복잡성. 예, 자아의 복잡성이 인간의 어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 근데 여기서 힘든 거는 여기 다른 데 와서 가서 풀면 어떤 되고. 회복 탄력성을 준다고 예, 하죠. 예. 그런 것들이. 그런 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제 더 쉽게 좌절한다. 그래서 절망사까지 정체성이 너무 단순해서. 단순해서 여기서 실패하면 뭐 다 회복할 모든 길이 게 없으니까. 끊어지고 관계도 다져놓은 게 없으니까 우정을 위해서.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남성성인지 네. 원래 타고난 남성의 어떤 그 생물학적 특성 중에 하나인지 네. 섞여 있는 거지 어느 정도 비율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전히 저는 수수께끼인 것 같고요. 수수께끼죠. 그게 섞여 있고 이 사람은 구분을 잘 안 하는데 이 책에서는 구분을 잘 안 하는데 이 사람의 기본 입장에 비춰서 보면 결정된 것이 훨씬 크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게 뭐 남성의 특징이 그렇게 뭐 타고난 거냐 사회적으로 형성된 거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왼손잡이가 있는데 이게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왼손잡이도 불편함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저는 이 부분은 심리학적인 해법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남성의 역할, 그 지위 하락으로 인한 어떤 문화적 박탈감에 대해서 이걸 구조적으로 뭔가 사회가 책임져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 사람이 그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앞에 나왔던 소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하고 아버지에 대한 문제 해법을 이렇게 겹쳐서 가는 거는 두 개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경험이 이 책을 쓰게 했다라고 했을 때 네. 주변에
반대되는 아버지들이 많거든요. 딸 키우다 보니까 페미니스트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 얘기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주 그 특수한 경험에서만 뭔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작은 사소한 경험에 의해서 굉장히 편향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 가진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되게 딸과 연관된 부분 몇 가지에서만 진짜 당신이 그걸 딸 때문에 알게 됐군요. 놀라운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페미니즘 일반에 대해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개똥철학이고 되게 작은 경험을 엄청나게 크게 해석해서 오히려 이쪽으로 확 쓸려가서 비합리적인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사람이 나타나는 이 경험에서 쓴 이 책 중에 상당 부분 좀 과잉된 부분들이 약간 그런 어떤 경험에서 편향성? 나온 편향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오히려 아들을 안 키워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면 훨씬 더 저는 그쪽에 더 됐을 것이고 딸을 안 키워본 사람이 페미니스트가 됐다고 하면 훨씬 더 저는 신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은 존중하지만 경험에 따른 편향도 같이 좀 고려해서 제가 읽을 필요가 그래서 있다. 예전에 그 한겨레 칼럼에 이런 거 썼어요. 딸 없으면 공감 못하나. 아, 라는 제목의 그 생각 하셨군요. 네. 아니 왜냐하면 그건 혈연 중심주의고 음.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고요. 자기 인식이 확장이 안 돼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운유 선생님 그 제목이 다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따로 없으면 그 생각을 그러니까. 못해? 네. 이게 이렇게 많은 어.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니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받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딸이 있어야지 꼭 그게 보여? 라는 그걸 또 얘기를 할 해맑게 수밖에 얘기해. 없는 거죠. 내가 딸 그러니까요. 가진 아빠로서. 그 불편함이 약간 이 책에서 언뜻 좀 느껴졌어요. 네, 네. 그래도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다. 맞아요. 갑자기 스스로. 아니, 우리 이 사람 똑똑하니까 네. 앞에 애썼어요. 그 네. 분명히 좀 되게 좀 독창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좀 그 용기. 유니크한 의미 있는 그런 통찰들이 이 책에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 한 소년들의 어떤 이 처지에 대해서 이 서술한 부분은 뭐 다른 책에서 어떤 논리도 그렇고 근거도 그렇고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저는 어떤 대안과 관련해서 뭐 이 책이 주는 교훈이랄까 어떤 도움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가난한 여성을 돕는 것도 다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가난한 남자 아이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는 지원책으로는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밝혀졌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정책을 정말. 마련해야 된다라는 정책적 함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지원하는 정책을 하면 거기에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로 효과가 발휘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네. 한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한 네. 여성, 가난한 남성 이렇게 따로따로 그들의 문화적인 차이, 생물학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좀 세분화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어떤 점에서든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진정한 평등은 오직 그 차이에 대비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고 마거릿 미드라는 사람이 74년에 유명한 인용하기도 인류학자죠. 했어요. 예, 네. 마그렛 미드. 저는 이 책의 뭐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그냥 어떤 생각을 꼽는다면 그거 같아요. 차별은 양방향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성에게든 남성에게든 서로 다른 양상의 차별이 나타나는데 그 정도에 대한 생각은 뭐 다 다를 수 있겠죠. 뭐 이 차별이 더 중요하다, 이 차별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논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한쪽 방향의 차별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다른 쪽 방향에서 나타나는 차별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정도의 교훈은 이 책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책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강조한 강조점에 대해서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 자체는 부정하기가 힘들죠. 차별은 양방향적이고 뭐 불편하다고 해서 한쪽 차별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네네. 우리가 남성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페미니즘에 대한 포기가 아니다. 그 그렇죠. 열정을 유지한 네. 채로 남성과 소년성에 대해서 그렇죠. 고민할 수 있다. 아니 뭐 실제로 라는 뭐 거죠. 그 수잔 팔로디가 쓴 스티프트 같은 책들도 그 엄청나게 두꺼운 책으로 남성에 대해서 남성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남성을 배제하는 이념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 네. 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책의 한국 생각합니다. 버전도 우리 박건일 박사님께서 써주실 거죠. 아, 예, 뭐 그 남자에 대한 얘기를 좀 쓸 것 같긴 한데 저도 오. 고민이 많네요. 그 네. 극우에 대해서 쓸 때 남성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음. 대응할 것인가. 근데 이런 그 얘기를 해야 이야기는 될것 진짜 같긴 필요한 해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뭐 한탄이나 비난을 넘어서는 조금 더 생산적인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있죠. 저도 약간 고민하게 된 지점이 음. 저는 저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책을 읽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양방향의 차별을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음. 내 시간이 너무 음. 적은데 그 와중에 이런 책을 아. 좀 네. 더 읽게 되는 경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 그 양방향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렇게 막 썩 그 개인이 행복하진 않아요. 혜림님 자체가 그러니까 보도할 때도 그렇고 음. 자꾸 남성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 뭐 저널리스트로서는 더 네.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훨씬. 썩 그렇게 막 한쪽 네. 얘기할 때가 원래 더 신나는 거예요. 좀 정치 얘기도 한쪽 얘기만 한쪽만 죽어라고 욕하고 이러면 그치. 얼마나 신나는데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걸 남성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그래서 이 책이 좋았던 게 이 얘기를 남성이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단 말이죠. 막 책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근데 진짜 좀 본격적으로 남성들이 이런 네. 책들 많이 써주고 연구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책의 최고 미덕은 그 팩이에요. 예. 잘 서툴고 정리가 안 될 생각일지라도 음. 욕을 많이 먹을 생각일지 이거를 책으로 엮어냈다는 게 저는 맞아요. 제일 큰 이게 의의라고 신호탄이 되고 깃발을 들었으니까 이제 관련 책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작점으로 맞아, 되게 맞아.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봐요. 분명 필요한 얘기들인데 나는 여성이니까 남성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근데도 막 관심 갖고 하는 게 한계도 있고. 아들 셋 아버지가 쓸만한 책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권일 쌤이 책 하나 써주면 좀 좋을 것 같긴 와. 해요. 권수일 씨는 이거보단 잘 훨씬 아빠가 아니 이 책 굉장히 그 오바마 추천 도서의 아니, 근데 이코노미스트 우리- 뉴요커 올해의 책이에요. 우리 오바마 추천 도서 3회 그러니까. 연속인 거 아시죠? 오바마의 자장 안에서 지금 계속 우리 우리가 오바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트럼프 시대에 지금 구시대적인 저는 저기 짝꿍분의 반론. 반론에 대해서 좀 듣고 그러니까 저희 짝꿍이 그 반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의 지위가 나아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멀었다. 멀었죠. 그건 뭐 공감할 지금 수 있는. 힘든 여성들 절박한 그 도움이 이 필요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남자들을 돕자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어디에 쓸 거냐. 그것을 어디에 쓸 아. 거냐의 문제라면 당연히 지금 아직까지도 이 여성들을 도와야 된다. 여성이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있다. 이게 맞죠. 근데 또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이거가 배제돼야 그 되는 얘기 의료 이야기는 선생님 아니라고 저희 짝꿍한테 좀 생각해요.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니까 전화하겠습니다. 날 그래서 저도 안 이 먹히더라고요. 유해성 이거 하면서 지난해 통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남성성의 유해성. 지난해 2024년에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낸 통계가 네. 이제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사망한 여성의 살해된 경우가 188명이거든요. 그리고 살인 미수에 그친 게 500건이 넘어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데 페미사이드. 사람이 엄청나죠. 죽고 사는 그 전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라는 그런 통계치가 막 떠오르면서 저도 막 마음이 좀 복잡하긴 했어요. 네. 내가 이거 읽고 있어야 돼? 하지만 또 읽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실제 차별의 정도와 무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쏟아지는 담론의 양에 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느낀 문제의식은 미국 정치권과 주류 어떤 담론장에서 그 어떤 그 여성 차별에 대한 담론이 이 사람이 보기엔 너무 압도적이다. 그래서 담론, 그러니까 실제 차별의 정도도 뭐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이쪽 담론을 끌어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의식이라면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도 뭐 필요하죠. 그런 그렇죠. 미국 네. 한국에 비하면 미국은 훨씬 더 이제 여성에 대한 지원이나 그렇죠.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잘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역으로 더 맞아.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각심
이야기하기 위해서 썼을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에서 조금 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실질적인 정책이 페미니즘 정책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실행되기 전 단계에서 이 책을 보면 뭔데 벌써 리처드 리브스보다 이 책을 한국에서 읽는 제가 더 용기 있는 행위 아닐까요?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이거 지하철에서 못 읽습니다. 저기 우리나라에 대입되는 부분이 확실히 많잖아요. 네. 네. 많은데 우리나라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 수준의 여성 아니죠, 정책을 아니죠. 안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다 그쵸.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교육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일자리를 잃는 남성들이라든가 거기 관련해서는 분명 한국도 동기화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여성들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또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난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맞아요. 이 책을 네. 읽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남자들 힘들다, 남성 청년들 얘기하면서 그쪽에 공감하는 발언을 자꾸 하는데 한국은 그럴 시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훨씬 더 여성들이 힘든데 미국에 비해서도 이 네. 책이 좀 맥락이 미국적인 맥락에 쓰여 있다는 것이 좀 가려지고 네. 한국에도 이게 당연히 옳은 얘기다라는 식으로 유통이 특히 이제 민주당 이데올로그들한테 이 책이 그렇게 유통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조심해야 될 그래서 굉장히 부분이네요.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는 네. 이 책이. 그렇죠. 네, 오늘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